안녕하세요. 뿌리어날개 인생 스필 9번째 페이지.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의 댓글과 함께 영상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뿌날님 채널 없는 계정으로 계속 봐오다가 답답해서 다른 아이디로 댓글 남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여성들이 그런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걸러요? 내현 나르시시스트는 같이 살아보지 않고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것을. 너무 깊은 자아 성찰은 오히려 독인 것 같아요. 쭉 봐왔는데 뿌날님 전혀 그냥 그때의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던 거고요. 운 나빠서 나르시시스트한테 걸렸지만 신이 도와주셔서 탈출당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과 평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이님. 먼저 저희 채널을 자주 시청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일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얼마나 이 말씀을 저한테 전하고 싶으셨으면 계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로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저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로에님의 댓글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매너가 있으셨고 또 댓글 내용에 토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모티브는 로에님의 댓글이지만 저 역시도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를 두둔하고자 로에님 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댓글이 달린다면 삭제하겠으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정신분석학 쪽 전문 용어가 남호용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전이었으면 산만하네 하고 끝났을 행동이 ADHD로 불리고, 그저 성격이 조금 소심할 수도 있는 건데 자존감 낮은 사람 취급하고, 놀랐을 때에도 트라우마라는 말을 서슴없이 꺼내고요. 살다가 나랑 안 맞고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 예전에는 뭐 이기적이다 못됐다, 인간이 덜 됐다 하고 지나가던 일도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나르시시스트니 하는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갖다 붙여서 성격장애로 낙인을 찍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정말 그런 케이스라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용어는 엄연한 진단명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학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런 낙인을 찍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반증이라고도 봐요. 사람은 원래 잘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개기일식이나 용오름 현상 같이 이렇게 당대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보면 신성한 존재를 떠올렸고, 그래서 제사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잖아요. 하늘에 별자리가 탄생한 계기도 이 드넓은 하늘에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이 신화와 별자리로 구역을 제한해서 이렇게 무한히 펼쳐진 미지의 공간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인 거라고 하죠. MBTI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 그래서 아무리 만나고 경험으로 배워도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이 인간관계에서의 불안을 16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다스려 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용어가 남발되는 현상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MBTI는 재미의 수준에서 끝나지만 집단 안에서 누군가를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라고 정의하는 건 그 사람의 평판에 꽤 치명적이잖아요. 어쨌거나 그 용어의 본래 쓰임이 의학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한 정신병리학적 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용어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가해자, 나를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넣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의식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신병리학적 분류에 따른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나도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게 제가 전 남편을 딱히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라고 명명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제가 5년간의 관계를 끝으로 마지막에 본 그 사람의 모습이 무시무시한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그저 저처럼 겁 많고 유약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사 그가 진짜 그런 진단명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10년이 지난 현재의 저와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의 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에코이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아 도출을 바탕으로 타인을 착취하는 유형의 인간이라면 에코이스트는 그걸 맞춰주는 사람들인데요. 보통 공감 능력이 발달해 있고 자신의 감정은 잘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 타인의 욕구를 우선으로 하며 갈등을 싫어하고 자아 비판적 사고를 한다고 하죠. 소위 말해서 어딜 가도 착하다는 평판을 듣는 사람들이 이 대표적인 에코이스트들입니다.
내가 좀 폐를 끼쳐도 싫은 소리 대신 좋게 넘어가주고 주변을 위해서 늘 먼저 희생하고 내 비위를 잘 맞춰주면서 늘 나를 격려하고 칭찬해준다면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우리도 모두 나르시시스트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모두는 나르시시즘과 에코이즘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해요. 강약 약강, 직장 상사나 손님, 무례한 지인들에게 당당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에코이스트이고요. 부하 직원이나 왕따 당하는 동료, 집에 와서 만만한 식구들에게 화풀이하는 우리 모두가 또 나르시시스트인 겁니다.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아무리 나르시시스트가 판을 쳐도 그들의 먹이가 되는 에코이스트가 아니면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완전히 잡아먹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몰라는 말 들어보셨죠?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착취 강도가 강해질수록 그걸 버텨낸 사람의 에코이즘도 평범한 수준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맥락을 잘못 파악하면 자칫 가해자를 두둔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이 사건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렸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면 그의 악한 면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런 면에 끌린 나의 취약점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키 선수가 스키를 탈 때 나무에 부딪히지 않는 법은 이 피하려는 나무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 사이로 난 길에 집중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르시시스트를 피하고 싶다면 그들의 특징을 외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를 맞춰보면서 도망갈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그런 사람들과 마주쳐도 그들이 나와 인연을 맺을 수 없도록 건강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철저한 에코이스트만이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가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순간 나는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피해자 프레임에 나를 가두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족쇄가 돼서 자꾸 내 발목을 잡고요. 그 프레임이 견고해질수록 나의 피해의식도 함께 강화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이 희생자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의 내면이 파괴되고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나르시시스트를 만났고 그래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면 그렇게 희생자가 되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지경까지는 아니라면 어느 선부터는 툭툭 털고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찮다면 정말 하찮아서 때때로 어이없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기도 해서요. 진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자연 치유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걸려들어서 피해를 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차사고와 같아서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쾌차해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건강하면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살다가 2번 일어날 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이걸 종속사건으로 묶을 게 아니라 독립사건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도 안 되는 놈, 팔자 기구한년이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나쁜 일은 도미노와 같아서 하나가 무너졌는데 손 놓고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와르르 다 같이 무너집니다. 살다 보면 가끔 지금 있는 곳이 최악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보통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막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그러는데 포기도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바닥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게 최악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그래도 살만했구나 내지는 그때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아찔한 순간들 다들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도미노가 무너지면 남은 거라도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중간을 끊어줘야 되고요.
이걸 남녀 관계에 비유하자면 지나간 연애나 이혼의 상처도 딱 거기까지만 아파하고 앞으로 만날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툭툭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받지 않는 일이 가능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두고두고 나를 핥히는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담금질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후회되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해요. 너무 깊은 자아성찰은 오히려 독이라는 말씀은 자아성찰이 지나치면 자기 비판과 비난이라는 칼날이 돼서 스스로를 상처내기 때문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맥락에서라면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국제이혼 케이스들을 상담하다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데 성찰과 과도한 비판이나 비난은 엄연히 다릅니다.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나 비난이 위험한 거지 성찰과 반성, 그리고 후회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내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차이는 지금 내 삶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어서 더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 내 삶을 기름지게 하는 걸음으로 쓰여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건 성찰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과거에 갇혀서 후회만 막심하다면 그건 성찰이 아니라 과한 자기 비판과 비난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전 남편의 관계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저의 결핍을 알아차렸고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그 덕분에 진정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혼 뒤에 연애들이 예전보다 편안해졌고 나를 상처 줬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도 깨달으면서 예전보다 가족이 화목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을 인간 대 인간으로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혼으로 인한 나의 상처가 아들에게 되물림되지 않았어요. 이건 이혼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과 계속해서 살았더라면 저 역시도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가 아주 작고 미숙한 사람이었을 때 딱 그 사이즈에 맞게 저를 꽉 감싸준 갑옷 같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재가 탈피하면서 몸집을 불리듯이 사람도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껍데기를 입는데 결혼할 때의 저는 그런 성장까지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갑옷에 몸이 끼어서 아팠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갑옷이 훼손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뒤에는 부지런한 탈피로 저만의 껍데기를 만들어 입었고 그렇게 저의 성장을 동반한 연애 안에서는 전 남편과의 일방적이었던 관계가 반복되지 않았어요. 연애가 행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의 어떤 부분에서 자아성찰이 독이 되었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 남편을 만나기 전의 삶보다 헤어진 이후의 삶이 훨씬 만족스럽고 또 그 시간을 견뎌낸 저 자신이 기특해요. 그게 제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참 모자란 구석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뭐 얼마나 더 잘나야 하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특한 딸이라고 하고 우리 아들이 저를 좋은 엄마라고 하고 제 동생이 저한테 사랑하는 누나라고 하는데 이만하면 썩 잘 사는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앞으로라고 할 것도 없죠. 지금도 뭐 좋기만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희망을 향해서 충실히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로에님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조금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채널을 애청해주시고 또 저를 생각해주시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로에님의 삶에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세상 모든 한부모 가정을 향한 자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